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두 사람은 어제 치유의 부처라는 약사열애 좌불상 앞에서 현재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과연 이번 위기를 잘 넘기고 다시 한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치권은 아픈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어제 몸과 마음이 아프다. 그것도 반장들이 아파서 어떻게 할까 싶은데요.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가 몸과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한 사람은 이제 가족 문제 때문에 아픈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당내 문제 때문에 아픈 것인데요. 지금 이 양당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위기가 같은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지 좀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법회에서 어제 그 두 정치 지도자가 뭐 예. 아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약사열애불이 뭐 치유를 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고요. 재밌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또 뒤늦게 등장해가지고 네. 아픈 분이 많은데 나도 아프다. 그다음에 스님들 그 주관한 스님도 네. 아픈 우리 사회에 아픈 분이 많은데 잘 예. 치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청춘들이 지금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취업이라든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좀 더 큰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본인의 아픔을 극복해서 예. 우리 국민들을 좀 치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용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예. 대표, 박원순 또 시장까지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지금 빠져 있는데 정말 대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게 참으로 험난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도자한테 원하는 어떤 도덕적 수준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높은가. 예.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권 주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김무성 대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사위가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수사 과정이나 양형에 있어서 좀 봐주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당초 그 동아일보인가요? 일간지 보도에서는 예. 양형에 어떤 김무성 대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냐 이런 그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예. 김무성 대표 해명도 그렇고 여러 법조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양형에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규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국민의 정서적인 문제로 집권당 대표고 예. 그다음에 그 대선 지금 1위 후보인데 주자인데 사위를 마약 그 전과자를 맞았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도 좀 당혹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이 김무성 대표한테도 아프다는 표현으로 나타났는데 예. 이런 정서적인 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는 그 법적인 문제 아니더라도 그 나중에 조금의 그 의심 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 당시 알았는지 몰랐는지 너 자녀가 알았는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한 건지 이런 점도 나중에 한 1%의 의심도 남김없이 한 본인이 정확하게 밝히면 이런 거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어쩐지 김무성 대표를 떠나서 국민들한테 주는 그 정서적인 어떤 당혹감도 뭐 굉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는 그 양형 봐주기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지금 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 법률을 이제 뭐 변호사들이나 혹은 그 위에 판사 출신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예. 그 양형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 핵심은 이제 김무성 대표가 또 그 당시에 어떤 무슨 작용을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예. 김무성 대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한 달 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얘기를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김무성 대표야 사실은 책임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뭔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자꾸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20대 후반에 이제 그 자식들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네. 이 자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소유물이 아니고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뭐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고 뭐 골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정말 본인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 과거 이 어떤 뭐 전력을 가지고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예. 아마 김무성 대표도 좀 상당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 주자기 때문에 혹시 추가로 뭐가 나온다면 이게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한번 입장을 정리해서 밝힐 필요는 있다 저렇게 생각하고요. 예. 다만 밝힐 때 정말 정직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 사회가 과거에 뭐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무슨 절도를 했거나 무슨 폭행할까 이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고 결혼 이후의 문제, 그 이후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관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주고 네. 또 그다음 이제 김무성 대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번에 예. 확실하게 거짓말 없이 하는 거, 정직하게 하는 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한번 입장을 밝혀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김무성 죽이기 아니냐? 이제 뭐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예.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럴 수도 있다. 지금 뭐 대권 주자 1위고 예. 집권 여당 대표인데 여러 가지 청와대라든가 또 다른 정치 어떤 세력 이런 예. 쪽에서 김무성 대표를 흠집내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갖고 있다가 예. 터뜨렸다 이런 얘기도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음모론보다는 김무성 대표는 이제 대표적인 공인 중에 공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친인척까지도 다 관심 대상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네. 결국 이번에 딸 시집 보냈는데 사위는 누구냐? 예. 라고 이제 언론기관에서 추적을 하다 보면은 마약 때문에 집행유예 받은 그런 친구다. 이런 게 밝혀질 것 같아요. 네. 저는 시점이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또 지금 아니면 대선 때 나오면 더 음모론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드는데 네. 언젠가는 밝혀질 일인데 저는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상습 마약 복용 전과를 가진 이런 남자한테 딸을 시집 보낼 때 예. 과연 어떤 그런 마음의 고통을 극복을 하고 결정을 했는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어떤 부정으로서 예.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훼손, 대권 안 돼 좋다. 이런 사랑이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네. 다만 1%라도 의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좀 명확하지 못하다면은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밝혀야 되겠죠, 정확하게. 네. 네. 자, 예.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항용 정치권에서 늘 음모론이라는 게 따라다니거든요. 더구나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예. 2월 달에 재판이 있고 뒤늦게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더구나 정치권에서 참여한 무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또 총선을 앞두고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 때도 친박 비박 간에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김무성 대표의 어떤 흠집내기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이 음모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론에서 물론 취재 경위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 달도 되기 전에 8월 26일 날 결혼을 했는데 예. 아마 김무성 대표 그런 얘기들이 퍼졌을 거예요.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전에 마약 같은 사람이라는데 이런 얘기가 좀 퍼지지 않았겠어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고 취재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일 음모론이 있다고 한다면 김무성 대표를 확실히 죽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안 갖고 과연 죽일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길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조금 정치적으로 좀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어떤 길게 보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제기가 돼서 한번 털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음모론으로 이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정치적 입지에 있어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나 멀게는 대권 가도까지 봤을 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마약을 한다. 그다음에 그것도 상습적으로 마약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드문 현상이고요. 예. 우리가 재벌들 2세들의 아주 무질서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예. 하필이면은 대선 주자 사회가 이런 전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마약 청정 국가로 굉장히 마약 부분에서는 선진국인데 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치인을 용서를 친인척이지만 예. 과연 하고 이제 계속 밀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무성 대표가 명명백백히 본인의 어떤 영향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이 과정을 잘 설득을 하고 부정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이걸 극복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기 달렸고요.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정치 쇄신을 하는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계기로 이것을 더 정말 100% 정치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픈 상처를 딛고 넘어가는 이 과정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무성 대표가 이번 사건이 본인한테는 큰 어떤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쇄신을 하는 것만이 계속 대권의 유력한 주자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고요. 마찬가지로 위기가 기회일지 아니면 진짜 더 큰 위기가 될지 모르는 사람은 문재인 대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중앙위도 연기해라.
뭐 재신임 투표도 연기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지금 뭐 상황상 중앙위가 연기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앙위를 좀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오늘은 뭐 이제 최고위도 뭐 참석을 않고 이럴 정도로 예. 상당히 결기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일 날 그 중앙위는 예정대로 가지 않을까. 물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연기하라고 그러고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예. 있는데 예. 만약 그 중앙위가 열리면 아무래도 주류 숫자가 많고 예. 또 문재인 대표가 임명장 준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투표 방식에 물론 딸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투표가 이루어지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이제 이 비노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투표 방식을 비밀 투표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논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전당대회하고 중앙위는 의결기구다. 근데 의결기구는 일반적으로는 그 다 비밀 투표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예. 최고위원회나 당무위원회는 집행기구이기 때문에 예. 그건 거수나 혹은 뭐 이게 기립으로 해서 오픈 다 이제 공개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거기서도 이제 비밀 투표하기 때문에 예, 예. 이 재신임 문제도 인사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중앙위를 의결기구로 보면 관례적으로 비밀 투표라는 게 맞다라고 예. 주장을 해서 이 방식이 최종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주류가 힘을 갖고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결국은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중앙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했던 재신임 투표로 가게 되는데 사실 그 시기를 두고도 지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중앙위에서 의결된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이제 그 투트랙으로 이제 전개를 했지만 예. 중앙위 통과라는 그 결과가 나오면 재신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앙위 혁신안이 통과됐는데 예. 문재인 그 대표가 재신임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요. 그 이제 추인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위는요, 그 국회의원들하고 예. 지역위원장들하고 당 간부들, 그러니까 주류 쪽에서 그 임명장을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50% 이상으로 쉽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비주류 측에서는 말이죠. 중앙위를 연기하자는 중진들의 의견까지도 이제 그 다 타입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계속 중앙위 연기를 거론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 그 비주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결코 그 설득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라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문재인 대표가 버티다가 그럼 나 물러나기 전에 그 국민 여론 한번 들어보고 물러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 뭐 방법이 어떻고 여론조사 문항이 어떻게 돼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너무 디테일하고 중앙위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고 재신임 결과가 이제 그 긍정적으로 나오면 네. 저는 그 새정치연합이 다시 한번 뭉치는 계기가 되고 또 네. 떨어져 나갈 사람은 또 떨어져 나가는 네. 그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낙관적으로 보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 교수님. 근데 이게 문재인 대표가 재심을 받든 심을 받지 않든 어찌 됐든 결과는 분당이나 신당일 것이다. 이런 뭐 지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네. 이게 재신임 투표하는 것 자체가 분당의 어떤 촉매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문제는 이 친노 주류 문 대표 측 또 비노 쪽 이쪽의 답변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네. 비노 쪽은 어떤 경우에도 문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예. 반대로 문 대표 쪽은 못 물러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네. 지금 저 비노 쪽에서는 문 대표 간판도 내년 총선 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심을 받아서 있어도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네네. 그러니까 역시 민심은 문 대표가 다시 재심을 받아도 호남의 민심은 안 돌아올 거다. 예. 이 전제가 돼 있으니까 같은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예. 계속 문재인 대표가 재심 받아도 역시 흔들기에 갈 것이고 일부는 이탈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재심을 못 받는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태로 또 빠질 거고요. 그러면 네. 문재인 대표가 못 받았다. 그러면 비대위로 가거나 선대위로 예. 가거나 예. 아니면 김한길 대표가 또 전 의원이 뭐 대표가 되거나 안철수 의원이 예. 되거나 이런 상태로 가야 될 텐데 네. 그러면 그게 과연 또 해법이 되느냐? 이게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대안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적하신 부분도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시면 그럼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이 반대 세력 좀 끌어안아가지고 끌고 가야 되겠어요? 답이 없다는 말이죠. 호남을 중심으로 한 그 분당 신당 세력은 이제 끌어안을 수 없는 지경이 이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굿바이 해야 됩니까? 예, 떨어져 보고 예. 오늘 그 이종걸 원내대표가 뭐 유신 얘기까지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설득력이 먹혀야 되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던 오영식 최고위원조차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당을 어지럽히냐 이렇게 공격이 들어갔고 예. 그 충남하고 경북을 중심으로 한 7개 시도당 위원장이 벌써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수도권하고 호남만 남아 있는데 네. 수도권도 이제 친문 세력이 강하거든요. 이렇다고 보면은 저는 아까 낙관적으로 보신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안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결과가 이렇게 점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주류에서 예.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 분당 세력들이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요 지역 신당으로 멈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문재인 대표 그동안에 잘못한 점 많죠. 여러 가지 호남 유권자들의 정서를 외면하고 예. 잘못한 점이 많은데 그럼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 지금 새정치연합의 7개 시당위원장이 현 지도부를 지지를 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래서 천정배 신당과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려운 과정이고 주류 쪽엔 더 쉽다.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역 정당으로 약간 떨어뜨려 주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새롭게 나갈 걸 궁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류, 비주류 모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저는 이 싸움의 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호남 선정배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호남 정서를 대변하는 네. 신당. 거기에 안철수 의원이 가세할 거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의 언어의 수위를 보면 상당히 도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만일 하여튼 중앙위 재신임이고 무슨 투표관에 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그쪽에 안철수 의원 측의 얘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재신임을 하면 우리는 마이웨이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상당히 결심을 가지고 이탈할 생각까지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으로 봐서는 지금 목표가 내년 총선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대선인데 네. 만일 여기서 이 정도에서 스테이를 이제 머물게 되면 그다음에 공천은 어차피 친노 중심으로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안철수 의원은 역시 아주 자기 기반을 확보를 못하고 그리고 다음에 대선 경선에서 또 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신당에 합류를 해서 뭔가 자기 지분을 확실히 갖고 나중에 대선 앞두고 통합하는 게 괜찮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의 이탈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군기 홍익대 교수,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